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부의 선택이라는 책이고요. 라이너 지텔만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부의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 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부유하다 할 때 그 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던가 뭐 또 분석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러한 특성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부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부라고 하는 물질적인 부, 사실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질적인 부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이게 뭐 동양과 서양의 뭐 시각 차이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내가 개인으로서 이 부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서 내 삶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뭐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내 가치관에 맞게끔 그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내가 인식하면 되는데, 내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그러면은 부의 속성은 무엇이고, 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엄청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혹은 아니야, 나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그냥 돈 벌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약간 가난해도 나는 그냥 좀 아주 조금 내 개인 시간을 많이 누리면서 살래, 뭐 등등등등 자기 나름의 계획이 나올 텐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어떤 오해를 근거로 해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중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추구를 하든, 아니면 뭐 적절히 추구를 하든, 아니면 오히려 약간의 이제 종교인이나 도인처럼 어떠한 그 부를 초월해서 살든, 뭐 그것은 이제 자기 나름의 선택이 되겠지만, 어쨌든 선택하기 전에 부라는 것이 무엇이고, 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철학과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가 등등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읽어볼 만한 책이죠. 라이너 지텔만이라는 사람은 이 책 말고도 부에 대해서 또 이 분석한 책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 책도 제가 향후에 읽어볼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떠한 영역, 내가 연구해볼 하나의 이슈, 영역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근데 이 책이 읽을 만한 게 많아서 굉장히 발췌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사실 발췌한 거를 또 읽어보고 싶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발췌한 것만 읽기에도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당연히 부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뭐 마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킨 레이 크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있고,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냥 지역에서 하던 식당이었는데, 레이 크룩이 그 형제를 설득하고 해서 레이 크룩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밀크쉐이크 기계 팔고 하던 그런 이제 웹하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특정 지역에서 어찌되었건 자기의 기계가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우연히 그 식당을 방문했다가, 맥도날드가 굉장히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맥도날드 식당이 그 형제를 이렇게 막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도날드가 이 그 뭐랄까 전 세계적 기업으로 크는데, 레이 크룩이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 영업력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키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맥도날드의 시작은 이 맥도날드 형제가 한 거지만,
맥도날드를 키우고 완성시킨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완성시킨 것은 사실 레이 크룩이 한 거죠. 그러면 레이 크룩이 그걸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목표, 부를 기획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크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근데 이게 원래 발췌를 하면은 그 자체로 발췌가 돼야 되는데, 이 전자책이 이게 뭔가가 조금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는지 발췌를 했더니 띄어쓰기가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읽기가 조금 빡세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별 매장의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것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관행과 완전히 달랐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다수는 재빨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에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값비싼 조리기구와 제품을 강매했다. 하지만 크룩은 더 멀리 내다봤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자신의 고객으로 간주했고,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에서 내부 고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가맹점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뜯어볼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 크룩은 어떤 그들도 내부 고객으로 간주했다는 거, 이미 뭐 지금이야 흔한 이야기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죠. 가맹점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과 일치화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레이 크룩이 큰 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근거가 큰 부를 걸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행동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자 하면은 뭔가 우리 상상에 되게 탐욕스럽고 막 어떤 수전노와 같고, 뭐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이제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하고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만 자꾸 우리가 떠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악독하게 부를 그렇게 축적한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이 부자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몇 권의 책들을 더 사실 읽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부자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사실상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내가 열심히 기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도 같이 성공하게 된 케이스가 은근히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 맥도날드의 성공은 가맹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크룩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가맹점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쉽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검증된 절차를 생략하는 가맹점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획일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느 맥도날드 매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고 기계화시켜서 어떠한 알바생이 들어오더라도 튀김 넣는 양에서부터 프렌치 프라이를 만드는 튀기는 동안에 그 일정한 시간, 햄버거는 얼마나 해야 되고 소스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표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최고의 맛을 실험으로 얻은 다음에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모든 식당에서 동일한 맛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상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생소한 혁신적인 그러한 발상이었다는 것. 크룩은 타고난 영업의 기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가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직한 행동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태도 덕분이었다. 당시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크룩은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크룩의 그러한 행동들이 어찌되었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맹점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정직하다는 믿음을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크룩은 이미 52세였다. 다른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도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했다. 사실 지금 크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부자들, 제가 이 뒤에 빌 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굉장히 일벌레들이라는 거. 뭐 우리나라 뭐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워커홀릭이었다는, 정말 일을 미친 듯이 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실은 알 수 있는 대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다. 쉽게 버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저축과 밀크쉐이크용 믹서를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렸다.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체결하고 7년이 지난 1961년까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로는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예전에 하던 그 밀크쉐이크 기계 팔던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맥도날드 사업을 본인이 하는 데 있어서는 7년 동안은 한 푼도 벌지 않고 일만 70시간씩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강한 확신과 믿음, 이 시스템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시간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챕터를 보면은 신뢰 투자 가치를 증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록펠러 이제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 재벌이었죠. 록펠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록펠러는 빌린 돈을 곧바로 갚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빌린 돈을 갚는 거는 천천히 갚고 빌려준 돈은 빨리 받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록펠러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면 곧바로 갚았다는 겁니다. 계약은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자부했다. 그걸 자부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록펠러 전기 작가는 말했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모든 계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체결한 계약 내용과 형식을 재해석하려 들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소문날 것이다. 그렇죠? 사실 계약서 문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법정 싸움이 보통 좀 비슷할 텐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저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분명히 계약서 쓸 때는 다들 이러한 상식적 판단에서 해놓고서는 나중에 상황 달라지니까 좀 불리하게, 상대방에 불리하게 재해석하려 들려고 할 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신뢰 있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각이 정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도 많이 하지만은 그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큰 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누구를 등쳐먹어서 이제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직한 생각에서 비롯된 가치관을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곧바로 간파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요. 이 부분도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기업에 대한 신뢰성은 결코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객이나 사업 파트너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신뢰 세금을 치러야 한다. 그렇죠? 반면 그들이 당신을 충분히 신뢰한다면 신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인맥 관리 컨설턴트로 활약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했다. 자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는 기업은 고객이라는 은행의 신뢰 계좌를 만드는 셈이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자기의 잘못은 제품의 하자는 숨기고 좋은 것만 떠벌리려고 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 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사 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강점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 계좌,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계좌가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기업이 부정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때마다 신뢰 계좌에 예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신뢰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뢰하고 부하고 연결시키기 어려웠는데,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 사람을 정직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유교적 관점에서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물로서, 신뢰의 결과물로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냥 문제 기회로 전환하라,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라는 얘긴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렌 버핏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크나큰 위기를 끊임없이 겪는다. 그러니까 사실 버핏 정도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였던 것 같은데 록펠러의 부는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 부자 등급에 올라와 있지만 사실 그 예전에 록펠러의 부에 비하면은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록펠러는 진짜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때 록펠러나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록펠러가 사실은 사업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신경쇠약에 시달릴 정도로 이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사업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록펠러 큰 부자가 되면은 사실 등 따시고 배부러워, 나 즐거워 이럴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 지금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에서처럼 사실 부가 클수록 더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자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뒤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빌 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마돈나 얘기도 나오고 한데, 제가 그냥 일단은 마돈나까지만 보고, 빌 게이츠도 사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어차피 뭐 책을 사서 보시면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마돈나 얘기도 조금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돈나는 5챕터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별화, 남들과 달라질 용기, 이렇게 됩니다. 마돈나는 유명해지기 위해 일부러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사람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연 무대에서 성적인 상징과 종교적인 상징을 뒤섞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그런 멘트를 앵커가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마돈나는 어쨌든 이 종교를 조금 모독한다. 마돈나 공연이 이러한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엄청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개봉한 인어공주 흑인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유색인종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했는데, 사실 인어공주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슈가 확 되고 굉장히 이제 관심을 확 끌어버리고 논쟁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인어공주는 이미 디즈니에서 예전에 만화로는 굉장히 큰 히트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라이온킹이 실사화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알라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성공한 편에 속할 것이고, 라이온킹은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사실 이 디즈니의 이제 인어공주도 실사화를 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을 얻기가 어렵죠. 근데 아마 파격적으로 흑인을 내세움으로써 최소한 이슈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관심을 끌게 되면은 그래, 니네 이래가지고 영화 얼마나 한번 잘 만들었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더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근데 사실 이제 유색인종이 나왔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어공주에 대한 환상이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너무 확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게 어떤 전략적인 행동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어떤 마돈나가 취했던 남들과 달라질 용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이렇게 그 흐름의 맥락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돈나의 콘서트를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도와준 셈이었다. 그죠? 캐나다 경찰은 음란죄로 그녀를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1992년 마돈나의 사진집 섹스가 출간되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다. 한정판 100만 부가 발간되자마자 매진되었다.
마돈나의 사진집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을 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팬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마돈나의 무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마돈나는 유명해지려고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마돈나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먹고 사는 보통 연예인들과 달랐다. 그녀는 이길 가망도 없는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순순히 패배를 인정했다. 자신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판단이 들 때마다 순진한 모습으로 공연을 펼쳐 주류 팬들을 달랬다. 거의 정치인이죠. 1993년 걸리쇼 투어가 대표적인 예다. 마돈나는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탈바꿈했다. 데뷔 앨범의 성공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음반사인 워너브라더스의 심기를 크게 거슬렀다. 그러니까 이 거슬렀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마돈나 앨범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힙합으로 앨범을 100만 장을 팔았다. 그러면 다음 앨범도 힙합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힙합으로 100만 장을 팔았던 가수가 갑자기 다음 앨범에서는 굉장히 재즈풍을 많이 넣고, 또 그 다음 앨범에서는 막 컨트리풍을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마돈나는 변신을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 마돈나의 행보 때문에 음반사로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마돈나가 안정적으로 한 가지 음악으로 쭉 가주면은 음반사로서는 아무리 그 앨범이 망해도 기본적으로 팔리는 안정적인 판매 수량이 있는데, 마돈나는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것 때문에 음반사와 갈등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마돈나의 차별화 전략. 마돈나는 그래서 매 앨범마다 그렇게 이제 이슈를 끌어들이고 자기의 유명세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 근데 마돈나가 지금 보면 굉장히 영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아까 그 섹스라고 하는 그 사진집이 출간되고 나서 오히려 그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이미지에 먹칠이 된다라고 싶으니까 바로 대중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그 대중들의 또 그 어떠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변신을 색다르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듯이 조신한 갑자기 요조 숙녀처럼 그렇게 되는 형태로 함으로써 그 어떤 자신의 어떠한 그 이 이슈도 강화시키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팬들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영리함. 연예인들도 사실 그런 정치적인 영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자질들을 보여주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돈나 얘기가 상당히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어서 마돈나 얘기까지 일단 공유하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겔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의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빌 게이츠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 굉장히 막 인상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러한 것 등등 뭐 제겔치도 뭐 우리 나름의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막상 책으로 읽어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독하게 일을 했고 얼마나 진짜 독한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었는지 등등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만 발췌를 한 거고, 이 지텔만이라는 분이 쓴 부의 선택, 그치, 이 선택이라는 부분은 내가 부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신뢰를 지키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살았더니 부가 나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부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관점을 정립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절히 부라고 하는 요소를 잘 획득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